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어서요.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의 길 2025 농업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서 오후 세션 두 번째 분과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화와 위험관리 대응 전략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맡게 된 농어촌연구원의 농어촌연구원장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각 섹션별로 주어진 시간이 90분이어서요. 뭐 국민의라든지 이런 거 생략하고 그냥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전체적인 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자가 있고요. 네 분의 토론자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용수 관리의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농어촌에서 농어촌연구원의 이승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발제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농작물 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후 박사님이십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지정초로 이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감수 서울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김대일 농어촌에서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십니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따가 발표 끝나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은 20분 정도 두 분께 드리고요.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앞에서 쫙 째려보고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40분, 45분 정도 지나면 토론 시간을 토론자분들께 한 5분 정도 내외 드리고 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에서 남은 시간만큼 질문 받고 이후에 발제자분들에게 답변 또는 자유토론 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승희 박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성희입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관리 현황 및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후대응 통합 물관리 시대의 농업용수 외부 이슈와 도전 과제,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별 추진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농업용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수전 관점에서 보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어떤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농업의 관점에서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에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떤 농지의 토양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지의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농작물의 작물 종류라든가, 또 재배 특성, 또 농업인의 어떤 조직, 또 역량에 따라서 농업용수 이용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이제 농지라든가 농업인 또 농작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단순하게 어떤 공학적인 영역 이외에 경제, 사회, 환경, 역사, 문화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용수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용수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대응 통합 물관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1997년도 최초로 의원입법이 발의된 이후에 2018년도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97년도 수질개선 기획단, 2000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물 관리에 대한 범정부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국토부에 있던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었고요. 같은 해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자부 산하에 있던 그 한수원의 수력발전댐 관리까지 환경부로 단일 부처로 통합 관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국가의 최상위인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농업용수 분야로서는 주간과제 7개, 그다음에 협조과제 50개가 반영이 되어서 매년 그 이행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업용수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포함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상위 법정 계획인 10개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계획을 2023년도 수립을 하였고요.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유일하다고 하는 그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도 3차 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어 확정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에서는 통합 물관리 시대 대응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여서 2030 농업용수 통합 물관리 비전을 2022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저희 공사에서는 농업용수 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저희가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을 하였고요.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농업용수를 둘러싼 외부 이슈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중에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마지막으로 통합 물관리 4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러한 과제들을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다음에 R&D 투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 있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이슈 위주로 뽑았고요.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본 주제 이외에도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슈들을 뽑았습니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슈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저장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스마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시범지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절감, 노동력 절감, 또 사계절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개수로 시스템에서 관수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스마트 관수로화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 관련 사업비가 높아서 예비 타당성 통과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시대에 맞게끔 과거에 전통적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어떤 지표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저감량이라든가 물 이용량에 대한 부분을 신기주포로 발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같이 이제 대규모 그 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에서 물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가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와 삼성전자가 2024년도부터 물 환원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도서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양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연간 115만 톤의 물을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워터 포지티브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농업용수 확보 및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적은 비용으로 또 많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공사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터 포지티브가 농업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양수 시설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물 환원량에 대한 산정 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민간 기업이 이런 워터 포지티브에 있어서 농업용수 분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역할들을 저희 공사에서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자동 물고를 설치를 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절약이 되고 수로의 수문 관리를 위한 노동 시간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필지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수계 전체에 수해 면적 전체에 대한 자동 물가가 설치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원공에서부터 공급될 수 있는 공급량 자체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기후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자동 물고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면 그런 중간 물대기라든가 농업인들이 어떤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 물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극한 강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원예 단지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뭐 배수 시설의 어떤 능력의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에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배수장을 뭐 무인으로 뭐 재현한다든가 그리고 배수장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비 증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어떤 경제성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그런 어떤 그 배수 개선 대책은 좀 한계에 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경지 정지가 되어 있는 뭐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수라든가 하천수 이용이 용이한 하천변에 있는 저지대에 이런 시설 그 원예작물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현행 뭐 규정성 뭐 법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제한하거나 뭐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비구조적인 그런 대책들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농경지 침수 위험 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농가에게 보급하고 적정 재배 작물을 유도하게 한다든가 또 사실은 이와 별개로 뭐 이런 국토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이 어떤 농지 이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좀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농지 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비구조적 대책도 같이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실 디지털 정보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계측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계측된 정보를 저희가 공사에 있는 수자원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서 뭐 농촌용수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최근에 뭐 강릉 오봉댐 할 때 보면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뭐 농촌용수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한적으로 저희가 일반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함께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양적으로 계속 이제 양성해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 관리를 위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AI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가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뭄 예경보호 시스템을 저희가 농업가뭄정보센터 ADMS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해서 홍수기의 저수지의 저수율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일부 저수지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대응을 위한 저수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 모델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AI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수리시설, 뭐 안전진단과 같이 각 지구별로 물 이용을 조사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농업용수 조사 진단 및 운영 평가, 일명 물 진단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용수에 있어서의 그런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그 유네스코 IH 프로그램에
1975년도부터 우리 정부는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9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대표 시험 유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담댐을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국가 대표 시험 유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경기 용인에 있는 이동저수지에 2001년도부터 저희가 시험 유역을 운영을 했는데 아쉽게도 2011년도에 그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러한 어떤 시험 유역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오다가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에 저희가 충북 괴산에 백마지라고 시험 유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유네스코 IH 9단계 국가보고소에 포함돼서 저희가 계속 활동 내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농업용수에 있어서 이런 모니터링은 일종의 우리가 기초연구처럼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계측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업용수에 있어서의 시험 유역 운영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 정부에서는 그 5기의 차세대 중형 위성을 개발하기로 계획을 잡고 4호기는 농업위성, 5호기는 수자원위성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농업위성 발사를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농업위성센터를 설치를 해서 농업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농업위성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수자원위성 같은 경우에는 수장공사에서 내후년도에 발사할 예정이고 수자원 분야에서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성 자료들을 가지고 과연 농업용수 분야에서 뭐 가뭄이나 홍수, 수질,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그런 아이템 발굴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가장 농촌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뭐 고령화와 공동화일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농업 인구를 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소득 농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은 농업인들이 그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계화 용농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논과 밭을 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배수라든가 관수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 그런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노동의 생산성,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지를 대구획화하고 그다음에 기계화 용농 기반을 구축을 하고 이에 따른 어떤 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농업 생산 인프라 구축이 향후에 굉장히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선 그 세션에서도 뭐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경북에서는 그 2023년도에 그 농업 혁신타운 1호 사업으로 해서 문경늘봄 영농조합법인이 탄생을 했고요. 110헥타의 80가구가 주주형 임대 사업으로 해서 그 굉장히 이제 우수한 그런 모델로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는 농식품부 4대 국정과제에 그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법인만 육성할 게 아니라 과연 이 공동영농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어떤 대구획화, 어떤 기계화 기반, 그다음에 용수공급 시스템을 같이 패키지로 하는 스마트 농업 생산 기반 구축과 병행을 했을 때 이 공동영농법인의 사업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대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뭐 논면적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반면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지목상 논이지만 실제 뭐 반농업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맑은 물, 사계절 용수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 박기반 정비 사업이나 맑은 물 공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이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하수 함양 사업이나 논봉용화 용수 공급 사업, 그다음에 향후에 뭐 지하수댐 사업 등 어떤 밭 용수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밭 기반 정비를 더
좀 체계적으로 하고 반용수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앞서 물갈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통합물관리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통합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서로가 협력하고 거버넌스를 이루고 또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성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강릉 오봉지에 이제 가뭄 사례 보셨던 것처럼 극한 가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유효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용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주보회와 예당지의 연결 사업, 또 아산호와 삽교 대우의 연결 사업, 그리고 아산호와 금광지 마둔지의 연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배수 관문을 통해서 나가는 물들은 무효방류이기 때문에 바다로 버려지는 물입니다. 이러한 물들을 저희가 이런 어떤 수계 연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소화함으로써 그 물을 저희가 농업용수나 또 인근에 있는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국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이 줄다 보니까 과연 이제 농업용수가 남지 않느냐, 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수 공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그다음 영농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자료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잉여 용수량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서 강릉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사례와 같이 저희가 실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금들은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들에게 100% 환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절약과 물의 효율성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어떤 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약간 재미난 사례이긴 한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8번의 농업용수를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TSMC와 같은 그런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1헥타당 약 3,700만 원, 그러면 연간 그 벼소득의 약 한 60% 정도를 보존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농업용수 절약이나 또 전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과 거버넌스 R&D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와 관련된 모법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199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관리구역에 대한 그런 법은 이제 공사법과 농지관리기금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정비법에는 그 농업 생산 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그리고 농산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그에 필요한 관련 법제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최근에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농업의 특성들을 반영한 별도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 제정이나 대대적인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개편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른쪽에 고려 사항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법정 계획들을 정비하고 또 법적 권리, 그리고 정부, 공사,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와 역할들, 그리고 물 확보 이용과 조사 평가 정보화까지 그동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까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어야 결국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조직도 맞아 돌아간다. 일종의 법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업용수를 이야기하다 보면 일본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어떤 선행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또 앞선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정부나 또 국민
또 농업인들이 인식들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토지개량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농림산성 내에 어떤 정비국 안에 6개의 과가 있어서 정책, 설계, 여러 가지 국제 협력까지 다양한 영역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2018년도 저희가 농어촌 용수 포럼을 만들어서 뭐 국회 농식품부, 농업인 단체까지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비농업계까지 넓혀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0년도 이제 공적관리 체계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물값이 면제가 되었고 농업인 참여나 노동력이나 또 어떤 그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값에 대한 부분들은 뭐 OECD라든가 이런 국제기구 또는 우리 국내인 일반 수자원 분야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크레이하고 저희 공사에서 농업인 그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동력이나 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데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뭔가 희망을 굉장히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5년 동안 물값이 면제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재부과를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직불금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경우는 이행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농지의 형상이나 유지 관리 즉 수로에 대한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집행률을 보면 한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어떤 직불금 제도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농업용수 미래를 위한 투자, R&D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약 한 1% 정도를 R&D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비율로 따지면 농업 생산 SOC가 농림부 예산의 약 10%가 되거든요. 약 한 1.9조 원이 되는데 1%라고 하면 한 190억 원 정도가 사실 R&D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약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에 대한 그런 국가 연구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농어촌 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과기부에서 하는 그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용수 관련된 여러 가지 SO사업 개발을 할 때 여기 일정 부분들은 좀 R&D나 이런 국자 개발, 연구 개발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뭐 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콘크리트 트롯으로 100m보다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R&D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연구원이 국가 R&D를 대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장으로서 대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정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발표자분 모시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님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작물 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표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경연의 김태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그 기후위기 대응 농작물 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인데요. 그래서 그 토픽은 두 개입니다. 농업 재해 대책하고 농업 그 재해보험 그 정책보험이 토픽이고요.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재해 대책의 필요성 그리고 주요 정책 그리고 농작물 피해 현황 그리고 이제 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농작물 재해 대책의 필요성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가 이제 더욱 과거보다 빈번해져서 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 위험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뭐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매년 283억 유로를 뭐 이상 기후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이제 그 재해 보험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 농작물 재해 피해가 이제 농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재해 빈도와 심도 이제 모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이제 농작물의 이제 생태적 교란을 또 초래하고 이제 품질 저하까지 지금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하고 이제 빈번한 강우가 이제 발생될 경우에는 이제 병해충 피해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특히 이제 벼에 그 병해충 피해가 이제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농가들이 여러 이제 품목을 좀 재배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시차 차이로 인해서 이제 좀 위험을 좀 분산하는 좀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특정 품목을 위주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해 위험에 이제 많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 자체 대응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종합적인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제 위험 관리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제 농업 경영에서 이제 위험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점차 이제 빈발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위험이 이제 다른 경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복합 효과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농업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재해 대응력이 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저하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 그리고 지역 공동 대응력 약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장기적 적응 능력 감소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이제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역할이 이제 더욱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제 그림은 이제 개념적인 내용인데 이제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위험의 크기와 범위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 위험 그리고 특정 독립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대재해나 그리고 체계적 위험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당연히 이제 개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재해나 이제 체계적 위험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빈도가 점차 커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더 이제 주도적으로 좀 컨트롤 타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작물 재해 대응 주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농업 재해 대책입니다. 농업 재해 대책의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고 이제 발생 시에 이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서 농업 생산력 향상과 이제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해 예방보다는 이제 사후 대책에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재해 정의는 이제 농업재해는 가뭄, 홍수 등 여러 이제 재해 등 그리고 이제 유해 야생 동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기준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제 피해가 여기가 중요한데 시군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러면 이제 농업재해 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군당 50헥타르 이상, 시군당 30헥타르 이상, 10헥타르 이상 이제 농업재해 대책에 선포되는 이제 피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 농업재해가 이제 선포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시면 장비 그리고 기자재 지원을 하고 이제 농작물 관련해서는 이제 복구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간접 지원으로 이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면은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간접 지원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재해 대책에서 농작물과 관련된 것은 이제 농작물의 복구인데, 이 농작물의 복구는 이제 대파대와 이제 농약대로 나뉩니다. 이제 대파대 같은 경우는 농지 피해율이 70% 이상이면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농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서 70% 사이면은 이제 농약대가 지급되고, 혹은 이제 그 농지에 농작물 재해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이제 피해율이 70% 이상이 되더라도 이제 농약대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파대와 농약대를 이제 먼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선 넘어가고 그 경영안정지원금이라는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영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없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2025년 그 10월부터 이제 경영안정지원금이 이제 발동되는 이제 법적 요건이 갖춰지게 되었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일회성 성격으로 이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하던 거를 이제 상시화한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이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10월까지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규모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사업비가 이제 1,000억에서 한 2,800억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3년간 그 집행된 이제 대파대와 농약대는 예정된 사업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은 뭐 보험이니까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제 피해를 이제 보상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이제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제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보조와 이제 운영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이제 가축재해보험이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2001년을 이제 시작 연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그 농작물재해보험법이 모태가 됐고 이제 2010년에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수입보장보험이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그 올해부터 수입보장보험이 수입안정보험으로 바뀌어서 이제 본사업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추진 체계를 좀 보시면 이제 농식품부, 이제 농금원, 이제 사업자인 손보, 보험개발원, 이제 손해평가 주체, 그리고 이제 재보험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제 총괄 기능, 그리고 농금원은 그 농식품부를 대신해서 이제 위탁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손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개발원은 이제 요율을 산정하고요. 이제 금융감독원은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주체가 있는데 손해평가 주체는 이제 사업자인 손보에게 이제 그 의뢰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손해평가를 하고 이제 피해율을 산출해서 이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 이제 산정하는 이제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사는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도 될 수 있고 이제 민간 재보험사, 국내에 민간 재보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식 손익 방식 분담을 하고 있어서 이게 원수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구분되어 있긴 한데 좀 이제 좀 굳이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재해인데요. 이제 보장재해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특정 위험 보장에서 현재는 이제 종합 위험 방식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병충해 피해가 아직 그 보장에서 미비한데 일부 품목만 이제 병충해 피해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안정보험은 이제 가격 하락도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장 기준은 이제 수확 감소와 이제 생산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수입 안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하락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2-3을 보시면 수확 감소 그리고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이 구분돼서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 수준은 이제 좀 품목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의 60에서 최대 90%까지 이제 보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최대 80% 기본적으로 대부분 80%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85에서 90%까지는 특정 요건을 이제 만족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 대부분은 이제 80%를 이제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보험료의 그 순보험료 50%를 보조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품목별로 그리고 이제 보장 수준별로 좀 국고 보조율이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운영비는 100% 실비 보조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그 당해년도 정부 예산 여력에 따라서 이제 100%를 줄 수도 있고 더 못 주고 그 일종의 체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납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는 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인은 실제 이제 자부담률을 하면 보통 이제 15% 이하 정도가 나오고요. 뭐 특정 품목으로 따지면 10% 이하도 지금 나옵니다. 사업 규모를 보시면 이제 뭐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 안정보험 합친 예산은 이제 크게 늘었죠.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사업 예산이 이제 농업 재해보험만 농작물과 이제 수입 보험만 따지면 한 4,4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거의 한 7,800억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 실적을 보시면 이제 가입 금액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제 보험금도 최근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벼와 이제 원예 시설이 보험 목적물로 도입된 게 이제 한 2010년 이후인데요. 그때 이후로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그래서 원예 시설만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가입 금액이 24년 기준으로 약 14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지급액을 보시면 이제 보험금이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넘은 게 2020년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2023년과 2024년에도 1조 원 이상 보험금이 이제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험금 액수만 따지면 우리나라 농가에게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 부분 보험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여기서 그 피해 현황이 갑자기 이 장에서 나오는 게 조금 구성상 이상하긴 한데 사실 이제 이 행안부의 NDMS 재해 대책 원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이런 데이터를 지금 발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아주 운이 좋게 좀 재해 대책 원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자료에 담고 싶어서 좀 이제 피해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피해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이제 재해 대책 농업 재해 대책이 발동된 게 한 28차례 되고요. 그래서 2020년에 전체 농지 재해 대책으로 인한 농지 피해 면적은 6만 5천 헥타르, 23년은 29만 헥타르, 그리고 24년은 한 9만 5천 헥타르가 되고요. 피해 현황 재해 종류별 피해 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호우와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군별 피해 현황을 보시면 농지 피해 면적 기준으로 이제 벼, 과수, 채소류, 전작에서 전체 이제 80% 이상의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벼가 2022년과 2024년에는 이제 피해 면적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농업재해보험 피해 현황입니다. 농업재해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군 단위별로 이제 농업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어야지만 이제 통계 실적이 나오는 한계점이 있지만
농업재해보험은 이제 가입 농가 기준으로 이제 그 피해를 봤을 때 피해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두 자료를 이제 같이 보완적으로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면적은 가입률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율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율은 이제 보험금을 이제 가입 금액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피해율은 2012년이죠. 이때 그 서해 지역 서해 태풍이 지금 상륙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피해율이 22.4%로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율이 점점 이제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 이후 이제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 들어 이제 가입률이 어느 정도 좀 늘어서 좀 그 피해율이 안정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재해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위험 분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2가지는 재해 대책이고 이제 3가지는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경영안정지원금을 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 설계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 이유가 2023년 이후에 좀 특별재난지원금이 이제 그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반복돼서 지급되어서 이제 행안부에서 아예 이제 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별재난지원금을 대체하고자 이제 경영안정지원금 항목을 좀 신설을 했는데 이게 보상 규모가 특별재난지원금 때 너무 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맞추면 이제 피해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본 농가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해보험 가입할 유인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영안정지원금 설계 시에 좀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설립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경영안정지원금 외에 이제 재해대책에서 이제 그 법률이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 8월에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재해대책을 이제 그 생산비 수준에 맞게끔 이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이 그 생산비의 그 전부 또는 일부로 좀 지원될 수 있게 좀 결합돼서 이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형 비보험 작물 프로그램 도입 설계 고도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 국가 책임제를 좀 제시를 하였는데 핵심은 이제 그 비보험 작물에 대해서 이제 보험 방식 상품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해 대책과는 다르게 이제 개별 농가 피해를 측정해서 보상하는 지원 제도로 이제 바뀌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 정책에서 큰 변곡점으로 되는 거죠. 재해 대책이 시군 단위에서 선포가 되어야지만 그 재해 대책이 발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농가 단위 피해에서도 이제 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품목이 이제 보험 방식으로 개별 농가 단위로 이제 보상이 되어서 이제 재해 위험 사각지대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입되기에는 이제 많은 난관이 이제 존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 안정보험 가입률을 이제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앞서 이제 가입률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부 품목에서는 아직도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 품목이 이제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그 말은 이제 가입률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가입률이 낮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가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개선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보면 결국에는 농가가 외면을 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좀 상품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좀 농업인이 그 객관적으로 재해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가입을 안 하는 이유 또 하나가 농가 스스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못해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여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험업법으로 이거를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만 할 수 있고 뭐 정부나 뭐 대학 같은 대학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 특례를 도입하여서 뭐 정부나 뭐 그 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급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상품 개선과 또 관련된 건데, 이제 병해충 피해 보장이 이제 그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 아직까지 일부 품목에만 이제 병해충이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해충이 정말 재해인지 그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 수 있게 유관기관인 뭐 농업 관련 유관기관에서 좀 객관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도 역시 이제 그 방제 노력을 했다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자기 부담 비율 문제인데, 자기 부담 비율을 뭐 무턱대고 낮출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도덕적 해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지수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 지수보험을 활용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효율적인 운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이 농지 단위로 되어 있고 농지 단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가입 건수와 손해평가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거를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인수와 손해평가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 완화도 필요한데, 이제 도덕적 해이 좀 더 심하면 이제 보험 사기죠.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팟 체크리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좀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입 안정보험의 이제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법적 기반 마련인데요. 수입 안정보험이 앞으로 이제 30개 품목까지 이제 확대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 가격 설정입니다. 이제 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가격 그리고 수확기 가격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농구먼이 하고 있는데, 농구먼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비정기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담 기관을 두고 이제 매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 개편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이제 신규 상품 설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에는 수입 안정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지금 없어요. 그 농업재해보험법에는 이제 자연재해만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할 수 있는 게 법적 기반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고, 가격 하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수입 안정보험이 그 사업 규모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빨리 이제 수입 안정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농촌의 길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카메라로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해서 그냥 농담 삼아 정치적으로 좀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좀 혼란을 일으킬 만한 토론 빼고 좋은 토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자분 4분 모셨는데요. 이 우리 두 번째 세션을 기획을 하면서 주제가 하나는 너무나 이제 수자원 기술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고 하나는 또 이제 재보험이라는 또 이쪽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토론자분들을 모실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자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두 주제 다 관여하시면 2개 다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한쪽 분야에만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한쪽의 발표에만 또 토론해 주셔도 되니까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순서는 제가 뒤쪽에서 해오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교수님, 김대일 실장님, 최범진 실장님, 김강수 교수님 마지막 요 순서대로 준비를 하고요. 프로에도 한두 분의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4분씩 시간에 맞춰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하게 된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김영준입니다. 오늘 일단 두 분 발표자께서 좋은 발표해 주셔가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내용, 우리나라의 재해를 관리하고 있는 재해 대책과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재해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재해를 관리하는 이 정책은 크게 두 축인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재해 대책이 있고 또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재해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재해 대책은 이제 보상 수준을 농가가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 위험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 단가가 이제 단가에다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파대 농약대 같은 것에는 이제 단가에다가 뭐 지원율을 곱해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이제 단가가 이제 작년에도 호우가 많았을 때 보면 이제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단가가 뭐 물론 인상되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해 발생 전에 농가가 재해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농가가 사전에 위험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으로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재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추경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불안하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에도 큰 산불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걸 어떤 식으로 편성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기반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 재정 대응이라고 하는 것, 재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도 존재하고 지원금의 규모나 시기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농가가 긴급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득이랑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항구적일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임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항구적인 성격의 지원 프로그램, 재해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농가를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재난에 대해서 지금처럼 임시적인 성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성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항구적인 재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좀 성격은 다르지만 미국에서 이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농가를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항구적인 농업재해 지원 프로그램인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중추가 되는 이 가격이랑 수입 보전 정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목초, 과수, 가축, 나무 등의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및 소득 위험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재해 지원 대책을 발동하는 임시대책 성격의 이런 재해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에는 어떤 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해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손실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미국이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이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항구적 법정 의무 재정 지출로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의 예산 배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이 사전에 정해진 단가로 계산된 금액만큼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 우리나라 농가가 좀 이 재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항구적인 미국과 유사한 재해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해 보상과 관련돼서 보상 수준 예측 어려운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농업의 보완적 농업재해 지원 제도에 설명 주시면서 오전에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농업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혁신적 변화 이런 것들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대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연구기획실장 김대일입니다. 그 두 분 전문가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과 달리 제가 주로 이제 저희 농어촌공사 근무하면서 그 농업용수 관리 쪽에 경험이 많고 그쪽에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관리 중심으로 좀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농업용수 관리 기반인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시설이 설치되어 오다 보니까 그 재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이제 노후화가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를 사실 이제 농식품부 정부 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해오면서 특히나 최근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극한호우라든지 그런 풍수에 대비해서 재해 대비 개보수 사업을 이제 수온공 중심으로 저수지나 뭐 배수장과 같은 수온공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피해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뭐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밀 진단 예산도 비약적으로 증액을 해서 취약 부위 같은 걸 사전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그 관련된 그런 재해 대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용배수로 쪽의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그쪽 부분으로 그 예산을 확대하면서 추진해 감으로써 용배수로 쪽에서 이제 용수 넘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들이 가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적극적인 이제 그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재해 대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기상 변화로 인해서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아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강도도 지속이 되고 있고 빈도도 자주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대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수장이 설치된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배수장 보통 설계 기준이 이제 그 논 중심의 어떤 작부 체계로 그 배수장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논농사 지역에 있어서 어떤 그 수확량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그 하우스 중심의 원예 작물들이 계속 그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극한 호우상에서도 한 24시간 정도 침수가 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재대응 유연성이 존재를 했는데, 원예 작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침수되면 즉시 이제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설계 기준 상향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재해 대비 예방 지도처럼 침수 예방 지도를 활용한 것처럼 농업인 분들도 가능하면 원예 작물에 이런 것들은 좀 고지대 쪽으로 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그런 어떤 그런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저희 농업용수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그 농업용수 관리에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관수로보다는 개수로 중심으로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AI라는 빅데이터 같은 거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이제 어떤 농업용수를 절약하고 또 어떤 노동력 부족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수로의 설치가 확대될 필요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단부 중심으로 관수로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말단부에 관수로를 도입하면서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써 그 용수 부족도 해결되고 노동력 부족도 해결되는 다양한 그런 그 이제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그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수로를 지금 설치하려고 설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더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다만 그 이제 말단부의 어떤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이제 자동 물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업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관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뭐 어떤 그런 농업용수 관리라든지 이제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농식품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게 이제 물관리 자동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이제 수집을 해왔었는데,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양은 어느 정도 실장님 조금 짧게.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길었나. 예. 그래서 일단 데이터 품질 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이나 연구들의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가장 그 기후 변화 대응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그 기상 변동에 이제 대응력이 좋은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연구라든지 지원들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이 스마트팜은 일단 소규모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대규모 그 스마트 농업이나 노지 스마트 농업 쪽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 이제 그 로봇이나 센서 등은 지금 농진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깔릴 수 있는 복합 영농 생산 기반 조성이 저희 그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농업 재해보험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제 보니까 이제 그 농업 재해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그 이렇게 그 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지수보험 특약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재해보험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제 시설 관리를 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그런 보상 갈등 이런 것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토론자 섭외할 때 원래 내부 분을 하나씩 넣는 이유가 시간 조절자인데 조직의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한농연의 실장님 재평 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현 재무질장입니다. 저는 농작물 재해 대책과 이제 재해보험 중심으로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기후 위기를 이제 인지하고 이제 농정 수립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이제 그리고 그 농업 이제 재 대책법 그리고 이제 재보험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이제 재대책법의 경우에는 이제 경영안전자금 지원 그리고 이제 재복구비 지원 상향을 이제 골자로 하고 이제 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예측 회피 불가한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뭐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복구비 지원 기준 및 뭐 지원 항목, 단가 등을 뭐 실거래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뭐 저희 농촌 현장에서 이제 오랜 뭐 수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제도 개선이 자칫 뭐 재보험의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재보험 가입률 저하 등 좀 부합작용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도 뭐 이제 할증 제외 외에도 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이제 보장 범위 수준을 좀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정부도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현장의 요구에 맞춰서 뭐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모순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재보험 가입률이 이제 50% 이제 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제 가입 품목 이제 제한이나 이제 피해 산정 방식, 이제 보상 기준 등 이제 정부와 현장의 입장차가 좀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아직까지도 또 가장 큰 문제는 뭐 대다수 농업인이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이제 자발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상품성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책 보험에 대한 이해와 이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교육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발제에서 이제 비보험 작물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제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이 이제 농가 단위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정책 이제 보험의 인프라나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 운영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 재해 보상이라는 게 농가 형태를 고려해서 대농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그리고 이제 소농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재해 복구비 지원 등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보험 관련해서는 뭐 이제 정책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상 이제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농업 재해 빈도나 이제 심도 강에도 계속 증가하고 이제 뭐 상품성 개선으로 손실률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정책 지속성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품성 개선만큼이나 이제 민영 보험사의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뭐 판매 운영이나 아니면 재보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올해부터 또 다들 아시다시피 수입 안정 보험이 이제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뭐 이제 제도의 이제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제 제도적 근거, 이제 법제화가 이제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사실 자연재해 말고도 농업 소득 감소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뭐 재해보험과 그러니까 수입 안정 보험을 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뭐 농업 재해 대책은 농가 소득 보전에 좀 초점을 맞춰 왔으나 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기후 변화로 뭐 이제 농작물 생육 환경이 뭐 이제 많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이제 현 국내 농업상 작목 전환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더더욱 이제 재해복구비나 이제 재해보험에 대한 그런 민원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기존 농업인 경우에는 뭐 작목 전환이 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냥 신규로 우리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그런 농업 환경 변화에 작목을 맞춰서 이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뭐 농업 기후 변화 예측 지도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뭐 위탁 영농을 포함해서 이제 공농 영농을 미래 농업의 한 형태로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농업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이제 농협 등과 같은 그런 공공 조직들이 그런 생작물 사업에 이제 진출하는 것도 이제 좀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정부 차원의 이제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단체 역할은 현장에서 이런 부분 문제 의식을 좀 고치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농민단체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회원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피해 복구 재해 보호의 대농가 소농 규모를 좀 고려한 정책 이원화도 제안해 주셨고 농업 기업 변화 예측 제도 같은 것도 제안해 주셨고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 영농에 관한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김관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김관수입니다. 저는 외부 토론자인데요. 우리 원장님 뜻에 맞게 협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이성희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농업 용수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고 포괄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용수 플러스 알파 쪽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워터 포지티브 논의 중에요. 수량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질 그리고 생태계 보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ESG 경영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전 제일 와닿았는데요. 특히 그 생태계 보전 부분, 그다음 ESG는 공사 관점에서도 ESG 경영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사는 수자원을 보유 엄청 하고 있죠. 저수지가 한 3,4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 보유 수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농업 용수 측면 플러스 알파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생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공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생물 다양성이 뭐 환경부 소관이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 하시긴 했는데 옛날에 농업 생물 다양성 이렇게 사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agricultural biodiversity라고 번역은 되는데요, 영어로. 이 농업 생물 다양성은 동물과 식물, 그러니까 품종뿐만 아니라 종자 포괄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에코시스템 다이버시티를 그래서 생태계의 다양성 부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활용해서 에코시스템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숲이라든지 초원, 농지, 습지 다 포함이 되죠. 그 부분은 저는 공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3,400개 그 수역 같이 합치면 엄청난 수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농업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서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 습지 보존 노력을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뭐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그 웨트랜드 뱅크라고 해서 이 개발에 따른 피해를 좀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보험 쪽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다른 자료에 썼는데요. 이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피부로 와닿는 시기입니다. 이 기후 변화 중에도 이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크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경제학 쪽에서는 저 학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분포의 꼬리가 두꺼워지고 있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포의 꼬리가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0인데 지금은 0이 아닌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곱해지면 엄청나게 확률이 아무리 작더라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스멀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 암울한 이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이론에 따르면 피해 비용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 비용은 엄청나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정부 개입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발표해 주신 김 박사님 의견대로
지금 경영안정지원금 그렇게 재해대책,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이 꼼꼼하게 서로 상호 보완되게 엮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마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신 이제 통합 운영 또는 개별 운영, 지금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걸 통합으로 하게 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수보험 나중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드리겠습니다. 일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를 두 번 딱 보니까 옆에 계시니까 조직적으로 참 협조를 받았습니다. 워터 포지티브 관심 많이 가지시고 농업의 생물 다양성, ESG 경영인데 사실 농어촌공사가 농업계 공기업 최초 ESG 경영 선포를 하고 지금 4, 5년 이상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일종의 ESG 경영 추진 TF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공사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교수님 지정해 주신 농업 생물 다양성이나 농업 생태계, 우리 농업용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입부터 배수까지 전과정 생태계 다양성 수질 관리 개선 등을 포함한 연구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여기 지금 GSNJ에서 지정해 주신 시간에 저희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끝나고 한 1, 2분 정도 혹시 발표자 두 분이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에 기회 드리고요. 프로에 한 두 분 정도 딱 두 분 손 드셨는데요. 먼저 하시고 다음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있으신가요?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저는 농식품부에서 한 25년 근무했고 새만금개발청에서 9년 정도 근무한 후에 이제 지난 6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좀 박종민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농업의 어떤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논의 홍수 조절 효과를 조금 좀 개량화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논 면적이 88년도에 이제 135만 8천 헥타로 이제 최고치를 찍고 23년도에 이제 76만 4천 헥타, 그래서 88년도에 비해서 한 56%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홍수 조절 효과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논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이러한 논 면적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류 지역 어떤 홍수 피해가 좀 가중된 건 없는가? 최근에 이제 지난 여름에도 이제 광주에서도 전라도 광주에서도 이제 홍수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 기후 변화로 모든 것을 기후 변화로 다 퉁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논 면적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하류 지역에 도시 지역에 더 홍수 문제가 더 심화된 것은 없는지 이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농업은 이제 감소하고 있고 밭농업은 또 확대되고 있고 또 농기계는 또 보급이 거의 논농업은 100% 거의 100% 지금 기계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수의 수요 패턴도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업용수 수요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관리해야 될지 이러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사계절 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용수가 필요로 하는 시기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됐지만 지금은 일주일 내로 이제 그 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한테 가보면 그 밭작물한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개구리밥 같은 게 생겨가지고 대개가 이제 밭작물은 드립 이리게이션으로 이렇게 용수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광역
들녘 단위로 어떤 농업법인이 같이 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어떤 포장 단위에서 농업법인이나 농업인과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새롭게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 주셨는데 논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논의 공익적 기능, 특히 홍수 조절 기능이 한번 정량화 내지는 의견을 좀 질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논농업 중심에서 반농업 중심으로 또 확장되면서 농업용수의 수요 패턴 그리고 밭 관계를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의 공급 용이한 질적 관리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성희 박사님이나 우리 김대일 실장님 혹시 답변 가능해지면 해주시고요. 아까 예. 예,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크레이 리포터 전국 회장을 한 임충빈입니다. 아까 그 김관수 교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현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 보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금년 봄에 강원도에 식수난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석 박사님께서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에 앞서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강원도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남도 출신인데요. 골짜기마다 작은 볼을 많이 설치를 해서 평소에 물을 가두면은 개구리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생태 보존이 되면서 저거 되고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런 골짜기마다 수자원이 풍부하면은 농촌에 다 펌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청년들이 그 산에 임도 옆에 임도가 있으니 산을 개간해서 과수원을 해서 과수원에 물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맞불을 찔러서 불을 피해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미안하지만은 산림법에서는 맞불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도 골짜기마다 그런 볼을 만들면 수자원이 평소에 많이 보존되어 있으면은 식수가 고갈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가까운 울진에서 식수를 강원도까지 공수를 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책에 뭐 지하수 뭐 함양사업 저루댐을 만들고 이런 거는 돈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이지 말고 머리를 지혜를 우리 생활에 있는 일상의 아이디어를 정책화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국회 산불 토론에서 나온 코멘트 내지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농업용 저수지를 다른 대체 용수로 활용한다거나 또는 소방 용수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다원적 대체적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오늘 발제나 토론하시는 분 중에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뒤에서 막 빨리 끝내라 그러거든요. 다행히 이 세션은 쉬는 시간이 30분인데 매회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한 5분에서 10분만 더 쉰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5분 내에 끝내고 기념 촬영하고 다음 세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프로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으면은 아까 먼저 우리 박종민 과장님 하신 말씀에 이성희 부장님 가능한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앞서 뭐 토론하고 이제 플로어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박종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좀 유념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답변을 바로 드린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김관수 교수님 말씀하신 뭐 워터 포지티브와의 어떤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 연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대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다음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또 발표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저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범진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농업인 단체의 역할 부분, 사실은 뭐 앞서 제가 발표 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비구조 대책에 있어서 사실은 농업인의 어떤 역할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또 농업인 단체에서도 또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공사와 함께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좀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도 유념해서 또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은 내년에는 김대일 실장님이 발표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고, 이제 혹시 김태호 박사님, 아까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이거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좀 빠졌다든지 혹시 아쉬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아쉬운 거는 없고요. 지금 그 재해 대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입 안정보험 그리고 이제 그 농업재해보험법 관련해서 지금 과제를 수행 중인데, 오늘 얘기 나온 것들도 잘 참고를 해서 그 과제 반영을 해서 좋은 과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연구원이 본격적으로 23년도부터 GSNJ하고 MOU를 맺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주로 우리들이 이과의 기술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정책이나 제도를 토론하는 곳에 같이 의견을 모아야 우리의 기술적 연구가 실용화가 될 수도 있고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많이 배워서 가는 것 같고요. 또 프로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기후 재난이 없는 한 내년도에도 또 농어촌연구원 세션을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2부의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